자, 뭐 가볍게 어디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이 통합과학 공부하러 왔는데 통합과학이 이제 중요한 걸 아니까 어릴 때부터 선행을 하려는 친구도 있고 현행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으로 봐야 될 영역이란 말이죠. 시험이라는 걸 준비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개념에 대한 암기인데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암기는 뭐 아무런 이해 없이 머릿속에 넣는 것 같으니까 개념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단순 암기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 없이 그냥 머릿속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기억을 하는 거는 단순 암기보다도 훨씬 더 그 파지력이 크단 말이지. 말을 편하게 할게요. 안 쓰던 조던 걸 쓰기 힘드네. 파지력이 올라가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해라는 건 뭐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사실들에다가 새로운 걸 연결하는 과정이 이해야 이게. 이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메커니즘이 신경으로 따지면은 기존에 있던 신경세포에 새로운 정보가 연결되는 과정, 이게 이제 이해라는 거지. 근데 이해가 되는 순간 아 내가 기존에 알던 것과 뭔가 그 개념이 닿는다라는 느낌이 딱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쉽게 이제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는 수업을 내가 해주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셀프 테스트예요. 셀프 테스트. 스스로를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원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배운다고 칩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이 110종류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강조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를 기억하려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 92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OX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똑바로 외워놓지 않으면 기억해놓지 않으면은 시험장에서 그것 때문에 틀린단 말이지. 뭔지 알겠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형광펜을 쳐줄 거야. 이 기억해야 될 부분에 뭐 예를 들면 기본 성분이다라는 표현, 110종이다, 뭐 지구의 대기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체크를 해줄 건데 그 형광펜 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꼭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제일 좋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이거를 그 복사를 한번 떠. 형광펜 쳐놓은 걸 복사를 한번 뜬 다음에 화이트로 이렇게 지워봐. 화이트로 지우고서 스스로 이걸 채울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러고 시험장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야.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시험 대비가 어떠냐. 시험 공부 다 했냐? 다 했대. 어디까지 했는데 그러면? 표본인가? 아니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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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조사는 안 받는데 원적이면 받을 수밖에 없었어. 하여튼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를 할 때 내가 형광펜 쳐놓은 거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려갖고 스스로 테스트하고 시험장 갈 수 있게끔 가장 낮은 수준의 시험 공부가 뭐냐? 그냥 시험 공부 했냐 물어보면 했대. 얼만큼 했냐 그랬더니 책 한 번 읽어봤대. 아마 지금 그러고 있는 학생들 대반일 거야. 시험 공부의 수준이 그냥 책 한 번 읽어보는 거, 문제집 한 번 풀어보는 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 이게. 내가 기억을 해야 될 대상을 잡았으면 그걸 문제화 시킨 다음에 내가 그걸 쏟아내는 과정을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되는다는 거지. 그게 이제 1번이고 공부를 잘하기 위한 거 1번. 다음에 2번은 문제풀이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학이 본격적으로 한 94년? 그때부터 아마 수능이 시작됐을 거야. 그때부터 쌓아져 있는 이 문제량이 이게 엄청나.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돼갖고 지금까지 계속 기출문제가 누적됐을 거 아니야. 엄청난데 그것만 다 풀어봐도 아마 시험 보러 가야 될 거야, 고3 때. 지금부터 해도. 그 정도로 양이 많이 부족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쌓고 가야 된다는 거지. 문제집을 한두 번만 푸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을 전부 다 한 번씩 풀어보고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 준비를 해주면 고3 때 그 누구보다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보면 현역.
지금 여러분들 재수생 말고 현역 기준으로 만약에 수능을 본다고 치면은 할 수 있는 최고 맥스에 해당하는 공부량이 일단 기출문제 다 풀어보는 거, 그다음에 EBS 관련된 거 다 풀어보는 거. 그거 두 개 하면 실은 끝이야. 그 두 개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아마 기출문제만 풀어도 아마 벅차지 않을까 싶은데 EBS도 양이 엄청 많이 쌓였거든. 매년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벌써 지금 수십 년이 쌓였단 말이지. 이거를 이제 다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엔간하면은 남들보다 잘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남들보다 잘 봐야지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하자.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가볍게 개념을 쭉 정리를 해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1번 수준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합시다. 개념에 대한 이해, 그다음 암기까지. 알겠지? 응? 문제풀이 수준도 웬만하면 그냥 딱 내신 수준으로만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3월에 가서 진짜 이제 뭐 고1 때 내신 대비를 한다고 치면은 그때는 수능 문제 수준도 문제를 풀어줘야 돼. 대표적으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 지금 그 기출된 거 모아놔서 나온 게 있거든, 책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풀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자이스토리 책이 지금 기출문제 모음집이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 고3 문제밖에 정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잘 보면 고1도 모의고사를 보고 고2도 모의고사를 보거든. 그 문제까지도 실은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아니, 그렇잖아.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지 내가 점수 더 나온다니까. 남들 한 번 더 하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고3 수준까지는 아마 엔간한 친구들은 다 풀어볼 것 같고,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을 좀 높여준다면 그 나머지 뭐 고1 수준이나 고2 수준의 모의고사도 다 풀어보고서 경험치를 쌓고 들어가자. 이게 내 개인적인 전략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1번에 맞춰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화학을 들어갈 건데 화학을 공부할 때 나랑 의사소통이 돼야 돼. 내가 막 분자라는 표현, 원자라는 표현, 뭐 원소, 이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표현부터 막히는 거야. 이게 뭐지? 난 지금 원소가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원소가 뭐야?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영역 안에서 원소가 몇 개고 원자가 몇 개고를 막 헤아려야 되는데 나는 원자 원소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건 메모를 하세요. 여기 제일 위에다가 비칸, 비칸 이쪽이 여기다가 메모 한 번씩 따라봐. 그냥 화학의 전반적인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학의 용어 정리인데 첫 번째가 용어 정리. 첫 번째가 분자, 두 번째가 원자, 세 번째가 원소, 네 번째는 이온.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분자, 원자, 원소, 이온. 화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을 표현인데 이게 구별이 똑바로 안 되면은 이제 거기서 구별하는 거야. 나 지금 분자가 어떻다, 원자가 어떻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분자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이제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분자가 뭐냐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말해요. 자, 거기다 적어봅시다.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다가 나 수식어 좀 넣을게. 이거는 딱 중학교 수준에 나오는 정의야. 분자가 무엇이다.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수식어 하나 넣을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가장 작은 입자. 즉 독립적으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야 돼. 요럴 때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자, 핵심어 체크해 봅시다. 핵심어는 여기서 성질이에요. 성질. 내가 형부의 집에 무슨 의미라는 거 아까 얘기해드렸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자, 그럼 분자 유명한 거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뭔지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여러분 나이만큼 했는데 요거 맞춘 학생 지금까지 한 2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요렇게 생긴 분자가 뭔지 아시는 분?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학생이 탄생을 한번 봅시다. 물론 맞췄던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에 맞췄던 친구 전부 다 선배 왔어. 내 기억에. 그 2명 친구들. 자, 혹시라도 이걸 알고 있다. 맞아. 이 대부분 그래요. 맞잖아. 너네 나이가 없어서 가르칠 테니까. 2명밖에 못 봤어요. 이거를 한 중3이나 고1 수준에서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없더라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아는 친구가 조금 나타나더라. 여기 보면 CH3, C에 H가 3개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COOH 이렇게 나뉘거든. 이렇게 적어줬을 때 이게 뭔지 아는 친구들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이걸 아세트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세트산이 또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를 물에다가 희석시킨 게 식초야. 아세트산 물에다 희석한 게 식초인데, 식초의 냄새가 딱 떠오를 거야. 식초의 냄새도 떠오르고 맛도 떠오르고 할 텐데, 그 친구의 아세트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요렇게야. 여기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갖고 따로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뜻이야.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알겠죠? 요런 걸 이제 분자라고 한다.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건데, 원자를 정의해 볼게요. 원자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요렇게 정의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여기서 핵심은 보이죠? 쪼갤 수 없는 이라는 게 핵심이야. 쪼갤 수 없는. 자, 이게 어느 정도로 강조되는 표현이냐면, 그 원자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원자. 아톰. 발음이 좀 필리핀어라서 못 알아듣구나. 에럼 이렇게 해서. 아톰인데, 이게 말뜻이 이거 자체가 실은 쪼갤 수 없다라는 뜻이야.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앞에 이제 접두사라고 하나? 앞에 붙는 거 이거 A가 부정접두사에서 낫의 의미를 가져요. 낫. 톰은 컷의 의미를 가져요. 어거드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 자체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조차도 아톰이라고 지은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그럼 내가 지금 분자를 그려놨는데, 분자는 쪼갤 수 있어. 요런 데를 쪼갤 수 있거든. 요런 데를 쪼갤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 알갱이들은 건들면 안 돼. 자, 봐봐. 요렇게 주황색 알갱이는 쪼갤 수 있어. 이게 분자야, 분자. 이 주황색 알갱이는 분자고, 초록색 알갱이가 원자라고. 그러니까 분자는 쪼갤 수가 있어. 여기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원자 사이를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그 성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분자인 거야. 응? 분자라고 하는 단위가 하나라도 손상되면 그 성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겠지? 식초의 성질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모여야지만 그 아세트산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지금 자르고 있는 부분, 요런 데는 자를 수 있지만 내가 초록색 자체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원자라는 거야. 원자라는 거. 분자는 쪼갤 수 있지만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요 개념을 아시면 되고. 다 원소해 봅시다. 원소. 원소란 무엇이냐? 쉽게 적어줄게. 쉽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거를 채택해갖고 교과서로 서술한 책이 천지교과서밖에 없더라고. 다른 책은 다 좀 길게 적어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이렇게 적어놨거든. 뭔가 확 와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딱 와닿는 표현으로 내가 네 글자로 딱 적어줄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원자 종류라고 하면 돼. 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원자 종류. 원자의 종류. 지금 내가 분자를 그려놨어. 분자를 그려놓고 이 분자가 여러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단 말이지. 근데 잘 보면 이 원자들을 묶어낼 수가 있거든. 유사한 애들끼리. 보면 H로 묶을 수 있잖아. 두 번째 C로 묶을 수 있지. 세 번째 O로 묶을 수 있지. 이런 종류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들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아주 기본적인 분자, 원자,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여기에다가 적용 한번 해보자고. 이 물질은 분자 몇 개 그린 거야 내가? 마우스로만 해도 되고 뭐 입만 뻗어대도 내가 알아둘 수 있어요. 하나, 분자 하나. 원자를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어? 요 정도 하죠. 8개. 맞아? 8개.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 3개라고 대답하는 거야. 원자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보면은 H랑 O랑 C인데 얘네들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이 다 있어. 한 번씩 들어봤나? O를 산소라고 하고, H를 수소라고 하고, C는 탄소라고 하고. 이거 전부 다 영어에서부터 알파벳 그 이니셜 따서 나온 거예요. 계속 필리핀 발음 좀 놀리는 거 아니야? 억시즌. 발음이 그래요? 악시즌 막 이렇게 돼? 억시즌. 거기서 나오고, 산소. H 혹시 수소 영어로 알아요? 하이드로진. 오. H. 그다음에 C가 카본. 또 알바로 살려서 카본 막 이렇게 해? 아니 좀 그렇잖아. 나 뜨겁잖아. 나이가 있어. 우리 세대랑 너네 세대랑 영어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다르더라. 나 때는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으면 나는 R 이렇게 읽었거든. R
알로이거든. 너네 세대는 이거 얼이라고 하더라? 어? 얼이라고 하더라, 얼. 아니, 불리려면 똑바로 불리도 막, 뭐 이렇게 하는가. 그치? 우리도 비슷해. 우리는 알로 하고, 너네는 얼이라고 하고. 한국식 발음. 아, 원래 그 나라마다 뭐 발음이 있어요. 일본 애들은 받침을 못 하잖아. 받침을 못 해갖고. 떠오르는 게 없네. 모르겠다. 마스크 끼고 소개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안 걸릴까봐 아직 기침은 안 했는데 혹시 기침을 하면. 자, 다음 그 원자에 대한 구조를 내가 그려줄 텐데 한번 구경해봐. 원자 이렇게 생겼어. 동그랗게 표현하면 이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다 그래. 원자 핵. 자, 여기서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이 원자를 보통 우리가 동그란 그냥 알갱이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알갱이가 원자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부분이 전부 다 텅 비어 있다는 걸 실은 의미하는 거야. 원자 핵이 존재한다는 거는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내가 원자핵을 표현한 것 자체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야. 원자에 핵이 있다는 표현이. 알겠지?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게 축구 경기장이라고 치면 이게 축구공 하나 정도 크기야. 나머지 공간만큼 다 뚫려 있어, 원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자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들어봤나? 양성자로 구성되고,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야, 양성자. 다음. 이게 지금 원자 대부분의 질량이 그냥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여기에 잔뜩 모여 있는 거란 말이지. 지금 여기에 맞지? 좁은 공간에 플러스가 두 개가 있는 건 실은 말이 안 돼. 한 번씩 들어봤을 거 아니야. 자석도 N극은 서로 밀어, SS도 서로 밀어. 전기도 마찬가지야. 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기도 플러스는 밀고 마이너스 민다고. 그렇게 서로 밀어내야 되는 입자가 좁은 공간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안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 반발해서 밀쳐내야지. 그죠? 그래서 그 반발력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입자가 또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라고 해요. 중성자. 그 중성자의 기능이 플러스의 반발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 중성자이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 띠는 입자, 요걸 우리가 전자라고 불러, 전자.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책이가 이 전자가 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을 유지하려면 전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유지되려면 얘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현대 과학도 몰라. 관측할 수가 없어. 왜 관측할 수가 없냐? 내가 얘를 이렇게 던지면 너네는 볼 수 있잖아, 이거를.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구나 하는 운동성을 볼 수가 있지. 전자는 이 운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본다라는 행위 자체가 빛이 와갖고 여기 부딪힌 다음에 반사해서 너네 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맞지? 근데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어느 정도로 적냐? 얘의 질량을 1로 가정하면 중성자 질량도 거의 똑같아. 1. 근데 전자는 1837분의 1이야. 엄청 작잖아. 그러니까 엄청 작다 보니까 이 빛 알갱이만 얻어맞아도 운동성이 바뀌어. 근데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한 번 부딪히고 또 부딪혀야 얘 운동성을 판단할 거 아니야. 내려가고 있구나를 판단할 건데 얘가 한 번 부딪히면 그 다음에 여기 있겠구나 하는 거 없어. 이미 여기에 부딪혀갖고 얘 운동성이 바뀌어 있다는 거. 현대 과학으로는 운동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전자는. 전자가 있다 없다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누구도 몰라. 하여튼 전자가 여기서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유지하고 있더라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이제 봤으면 얘기를 해봐.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띨까 마이너스를 띨까 중성을 띨까?
삐까봐 해볼래? 플러스 2개잖아. 마이너스도 몇 개? 2개.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거지. 원자라는 말 뜻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도 실은 담겨 있는 거야. 알겠지? 원자라는 것 자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로치고 적어줘야겠다. 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주어서 물질 A의 원자를 그렸다라고 만약에 표현 나왔다고 쳐봐. 물질 A의 원자를 그렸대. 그럼 이 안에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는 같겠구나라고 시작을 해야 돼. 알겠지? 이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걸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거야. 왜? 문제에서 원자라고 줬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니까 잘 봐보세요. 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해. 전하를 띠는 입자. 여기서 핵심 뭐 보이죠?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전하라고 하는 거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요. 이 이온이 생성되려면 이제 양성자 전자의 밸런스가 깨져야 돼. 플러스가 많던가 마이너스가 많아야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플러스가 만약에 없어져.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지고 어디서 플러스를 주워왔어.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많아지겠지? 또 다른 예로 마이너스를 잃으면은 역시 플러스가 많아질 수 있고 다른 데서 마이너스를 주워와도 마이너스가 많아질 수 있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전하를 띌 조건이 양성자를 잃거나 얻었을 때도 전하를 띌 수 있고 전자를 잃거나 얻을 때도 전하를 쓸 수가 있다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어.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요 상황만 우리가 생각해야지 양성자를 잃거나 얻는 경우는 생각하면 안 돼. 왜냐? 무겁거든. 양성자는 무거워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고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 핵심. 양성자가 아니고 전자야, 전자. 전자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유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잃거나 얻을 수가 있어요. 전자를 잃었어. 자, 그림 보고 얘기해 볼래? 여기서 전자를 잃었어, 이렇게. 그럼 플러스가 많아, 마이너스가 많아? 플러스가 많지? 그 전자를 잃은 상태를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전자를 잃은 상태를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자를 얻은 상태를 음이온이라고 불러.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는데 얻으면 음이온,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 외워놔야 될 거. 여러분들이 공부에 성의가 있고 나는 되게 멋있는 표현이 그때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을 수는 없어. 그건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제일 좋을 수는 없는데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될 수 있대. 맞는 거 아니야? 그치? 노력은 실은 의지 영역이거든. 여러분들이 의지만 좀 있으면 노력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지금 적으면서 체크를 하고 있지 이런 거? 스스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내가 이걸 다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지 네 거 된 거야. 열심히 수업 들어가고 이거 받아 적어갔으면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솔카말로 네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 그러면 대번에 이걸 내가 테스트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테스트 보는 거. 자,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보여줄게. 내가 지금 이걸 외워야 돼. 이거 잘 모르겠어. 이걸 외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있으면 사진을 찍어.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다가 편집을 해갖고 어디냐? 이렇게로 지우개로 지우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보여?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다고.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가 됐어. 지금 멀티미디어가 그 정도로 발전했다고.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 찍어갖고 현관 배출 좀 지워봐 이렇게. 내가 이걸 적어낼 수 있는지, 내가 적기 귀찮으면 내가 말로 뱉을 수 있는지만 없는지만 테스트를 해봐. 응? 그리고 이거 요즘에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지우개로 또 지우면서 이거 확인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들은 손에 쥐어져 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만 해도 바로 암기 테스트를 볼 수 있다고 스스로가. 알겠지? 해봐. 해봐. 그런 거를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온, 양이온 음이온 해줬고, 자 하나 더 해볼게. 그 물질을 표현할 때 좀 걱정되네. 자, 이온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가 원자 이온이라는 게 있고, 원자 이온. 두 번째가 단 이온이라는 게 있어. 원자 이온이라는 표현과 단 이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자 이온과 단 이온 무슨 차이냐? 원자 이온은 알갱이가 하나가 그냥 이온인 상태야. 예를 들면 NA가 플러스를 띄고 있다, CL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또는 뭐 이런 것들, 칼슘이 E 플러스를 띄고 있다, 이런 거. 좀 유명해서 적어봤어. 이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냐? NaCl 소금 이런 거? 이건 뭐 초딩도 알 텐데. NaCl 소금인 건 어디서 주워 들었을 텐데. 영화나 소금. 그다음에 칼슘도 뭐 뼈다구를 구성한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온이지, 그지? 칼슘은 E 플러스 이런 값이 있어요. 그럼 단이온은 뭐냐면 원자가 여러 개 모여서 이온인 상태가 있어. 대표적으로 SO4E- 이런 거 들어봤나? 이런 걸 황산이온이라고 해요. 황산이온. 몰랐으면 그냥 하나만 적어놔. 황산보다도 유명한 거 하자.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한 걸로 바꿀게요, 이거 얘를. CO3E-. 이거 모르면 지금 현대 문명의 삶을 살면 안 돼. 원시인이야. 이걸 모르면 원시인이지. 이게 물에 녹아있으면은 땡땡 음료라고 불러요. 탄산음료. 이게 탄산이야, 탄산. 탄수와 산소로 이루어지죠, 탄산. 아, 진짜 유명해서 내가 적어준 거야. CO3E-.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맞죠? 슬쩍 하나 더 주죠. OH-.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요거 OH-를 수산화이온이라고 해. 유명하니까 적어줄게. 수산화이온. 그럼 하나 더. H+. 이건 수소이온. 야, 까먹으면 몰라도 이건 알자. 내가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된다고 봐. 그게 인간으로서 기본 상식이거든. 수산화이온, 수소이온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이 통합법 뒷부분에 보면 산과 염기가 나오는 그 산과 염기 단원에서 얘가 나와. 둘 다 무시무시한 물질이야. 산은 그냥 철 같은 것도 그냥 다 녹아버려. 금속을 녹이는 물질, 산. 염기는 단백질을 녹여요. 여기다가 돼지고기 녹으면 싹 녹아갖고 건축돼서 나와. 과연 돼지고기만 녹을까? 내가 거기 손을 닿는 거야? 당연히 네 손도 녹지. 굉장히 무서운 물질인 거야, 이거. 염기. 산, 염기, 낙의 정체가 되니까 알아봅시다. 이건 산, 이건 염기의 정체다. 자, 이런 걸 이제 원자이온이랑 단이온이라는 표현 쓰는 거야. 원자이온, 단이온. 원자 하나가 이온인 상태, 그 다음에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이 된 상태. 이렇게. 내가 이걸 왜 적어줬냐면, 자, 둘을 비교해보세요.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상한 거를 느낄 거야. 예를 들면 CaCl2라는 물질이 있어. 이게 칼슘은 E 플러스고, 칼슘은 E 플러스고, 염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제로가 돼서 물질이 되려면 칼슘이 하나에 염소 두 개 필요한 거 맞지? 그래서 적을 때 CaCl2라고 적는다고. 근데 CaOH도 역시 두 개 필요한 거 맞니? 칼슘 하나에 OH 마이너스니까 얘가 E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면 이거 하나에 이거 두 개 필요한 거 맞아? COH2 이렇게 한다고. 이거 보고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얘는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요. 얘는 여기에 괄호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 잘 봐봐. 알파벳 개수 똑같다. 칼슘, 얘도 알파벳 두 개, 얘도 알파벳 두 개거든. 근데 얘는 괄호가 안 붙고 얘는 괄호가 붙지. 무슨 차이야? 단이온이 여러 개일 때는 괄호를 쳐주는 거야. 내가 이거 알려주려고 지금 이거 적어준 거거든. 아무 때나 괄호 치는 게 아니고 단이온이 여러 개면 여기에 괄호 친다고. 단이온이 여러 개일 때. 알겠지? 얘를 보고서 C 하나에 L 두 개다라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이게 원소기호 CL이니까 그냥 염소란 말이지, 염소. 염소 되게 유명한 건데 알아요?
염소 알아? 락스에 들어가는 게 염소지. 수용자가 소독하거나 이럴 때. 이거 자체가 그냥 CL 하나란 말이야. 염소 하나란 말이야. 근데 얘는 O는 산소고 H는 수소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모여갖고 하나 이온이 됐기 때문에 단이온이고! 졸고 있어. 단이온이고. 단이온이 여러 개 될 때 가르쳐주는 거야. 알겠죠? 요거 좀 머릿속에 넣어놔. 아무 때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단이온이 여러 개면 바로 쳐준다. 왜? 이건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적고 싶은 건 OH라고 하는 덩어리가 두 개인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괄호 없이 적으면 이거 O 하나에 H 둘이야.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는 거거든. 알겠니? 그래서 원자이온과 단이온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단이온은 여러 개일 때 괄호를 꼭 쳐줘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원소를 정리를 해줄 건데 아까 얼핏 봤죠? 원소가 대략 한 110여 명 정도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땅을 파갖고 우리 지구를 막 들쑤신다고 하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건 92개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인간이 합성한 거야. 합성을 해갖고 또 존재하는 기간이 뭐 한 달 존재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뭐 1년 존재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거든. 여튼 자연에 존재하는 건 92번 우라늄이 마지막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합성해서 만든 거라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튼 그런 원소들을 나열한 표가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지금부터 주기율표라고 부를 거예요. 주기율표. 일단 주기율표가 뭔지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표부터 그려주고 설명을 해볼게. 표를 그리고 봅시다. 첫 번째 수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륨, 리튬, 베릴륨, 동석,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여러분들 이거는 적을 필요 없이 옆 페이지 넘기면 나와 있어. 맞나? 옆 페이지 주기율표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안 적고 그 20개만 적을 거야. 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자, 이게 주기율표인데 주기율표라는 게 뭐냐면 나열을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주기율표야. 주기적으로 뭔가 규칙성이 나타나는 표. 얘네 보면은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나열하고 쭉 가다가 또 나열하고 쭉 가다가 쭉 또 나열하면 이렇게 세로줄끼리 성질이 유사한 게 그 규칙성이 나와요. 얘네들이 성질이 유사하고 얘네들 성질이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얘네들끼리 성질이. 그래서 나열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뭔가 특징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요 표를 만들 거거든. 자, 이 주기율표를 나열하는 기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기율표를 나열하는 기준이 뭐냐? 나열 기준. 이걸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불러.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가지고 매겨요. 양성자 수. 즉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 리튬 3번, 베릴륨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런 식인 거거든. 이 밑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만큼 뭐가 있다고? 양성자 수가 있다고. 양성자 수가 있다고. 그 말은 이게 원자니까 양성자만큼 또 뭐도 있어? 전자도 있겠구나. 그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산소를 그려보래. 산소 원자를 대충 그려보래. 그럼 원자 핵의 플러스 몇일까? 써있잖아. 몇 번이야? 8번. 플러스 8이겠지? 그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는 거 그리겠네? 8개 그리고 8개 그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우리가 외워놓잖아? 외워놓으면 이게 나열 기준이 이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가지고 나열했기 때문에 원자를 그려낼 수 있어. 이거 그려내는 거 되게 중요해. 뒤에 보면 다 이거 그리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다 그리는 거야. 알겠죠? 이 그리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이거.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를 의미하고 양성자 수만큼 플러스 처리하고 그 주변에 같은 수만큼의 전자를 그려주면 된다고. 알겠죠? 나열 기준이 원자 번호다, 양성자 수다. 다음. 아까 세로줄이 성질이 유사하다고 그랬잖아. 이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불러요. 족.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나오는 족 1족이라고 하고 얘는 2족이라고 하고 얘는 3족 이러면 좋을 텐데 13족이라고 해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쪽 이렇게 총 18개의 족이 나와. 성질이 유사한 집단이 18개라고 18개의 집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거슬리는 게 있지. 왜 여기가 빠졌을까? 3에서 12족이 지금 빠졌지. 이게 왜 그러냐면 3에서 12족이 여기서부터 차. 지금 이거 다 채워보면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거든? 딱 20번까지만 외우고 더 이상 외우지 않아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칼슘까지만 외우고 그 다음은 안 외우는데 그 다음부터가 3족 2차. 주기율표 너네 표 봐봐 지금. 오른쪽에 보면 표 나와있죠? 여기 3족이 처음 채워지는 게 언제부터야? 칼슘 다음부터.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디움 이렇게 해서 3족부터 12족이 차는 게 21번부터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우리는 이 앞까지만 외우는 거야. 알겠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얘네들 성질 다 유사해. 전이 금속이라고 해갖고 성질이 다 유사한데 이 부분은 지금 굳이 안 하려고 해도 돼요. 나도 대학 가서 처음 배웠어. 알겠지? 전이 금속. 우리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 우리 20번까지만 했기 때문에 3에서 12를 뺄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을 공부할 거라는 거. 알겠죠? 이름을 붙여줄게. 여기서 족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살면서 족이라는 표현을 언제 쓸까? 잘 생각해봐. 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 용 말고요? 족 들어가는 거 없어? 또 족발? 이거 생각이 들리는데 족 들어가는 단어. 가족! 가족! 알지?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패밀리예요. 이게 패밀리야 그냥. 일족이라고 하는 게 이 그룹을 패밀리라고 표현한다고 진짜로. 알지? 가족이 족자인 거야 이게. 족발 족이 아니고요. 그래서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이렇게 있는 거고 얘네들은 하나의 가족이니까 비슷해. 알겠지? 비슷한 성질이 있더라. 자, 펜에 배터리가 빠져서 기급 체인지를 하고 수업하네. 이 족에 이제 이름을 붙일 거야. 첫 번째 족에 뭐라고 붙일 거냐? 얘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그럼 저기 18쪽 뒤 끝에 있는 거 얘를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 비활성 기체. 다음에 17쪽은 이거 할로젠 원소라고 해. 할로젠 원소. 나머지 족이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요거는 정리하고 기억합시다. 이거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요거 3개.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쉬워서 안 가르쳐. 너무 쉬워서 안 가르치는데 오히려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좀 희한한 경우거든요. 이게. 한 번만 들으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데 이 종이 이름들은. 근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 학교에서. 볼까요? 그냥 적지 마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흘려. 16족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름 뭐지? 산소. 그래서 16족 이름이 산소족이야. 15족 이름은 뭐게? 질소족이야. 14족 이름 뭐게? 탄소족이야. 15족, 13족 이름 뭐게? 풍소족이야. 이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름이 특별하지가 않아. 알겠지? 물론 2족은 특별한데 아까 1족이 알칼리 금속이었잖아. 여기다 한 글자 더 붙여서 알칼리 토금속이라는 표현 썼는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1족, 17족, 18족만 이름 정확히 아시면 돼요. 알겠지? 굳이 알고 싶으면은 첫 번째 애들의 이름을 그냥 갖다 써봐. 산소족, 질소족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정리를 해봤고 다음 이 주기율표에서 선을 하나 그어주면 이 B와 SI 굉장히 중요한 원소니까 체크해 잘 해놔. B와 SI 기준으로 쫙쫙이 쫙 그면 왼쪽에 있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불러. 왼쪽을 금속, 오른쪽을 비금속. 그래서 금속의 대표로 지금 1쪽 잡은 거야. 알칼리 금속. 비금속의 대표로 17쪽 잡은 거야. 할로젠 원소.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주면 금속만 갖고 있는 힘들,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잘 통해. 뭔가 전달을 잘한다고. 전기가 잘 통하는데 그 전기가 잘 통하는 게 전자가 이동하는 거거든. 금속 자체가 전자가 풍부해. 전자가 풍부해갖고 그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또 전자의 진동이 전달되는 게 실은 열이란 말이야. 그 열도 잘 전달해. 내가 여기를 가스불로 지지고 있어. 불이 붙더라도 여기 잡고 있을 때 뜨거움을 아마 못 느낄 거야. 이 열이 바로바로 전달이 안 돼. 전자가 없다 보니까 전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열을 쫙쫙쫙 전달시켜갖고 일로 보내주는 역할을 잘 못한다고. 근데 쇠는 그걸 잘한다고. 쇠를 여기를 지지면 여기 밑에까지도 뜨거워진다는 거지. 이거 뭔지 알죠? 그래서 금속은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하는 특징이 있어. 이렇게 적자. 열,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이 크다. 이게 잘 통한다는 거야. 근데 비금속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잘 안 통한다. 작다. 금속은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해. 다음에 그 전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하나가 빛을 머금었다가 다시 뿜어줘. 그게 이제 반짝거리는 광택으로 나타나거든. 금속은 독특한 광택이 있어요. 독특한 광택이 있다. 얘는 광택이 없다. 이렇게. 이 금속과 비금속의 차이점이야.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기억해야 될 건 요 화살표나 여기 있는 내용들, 광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정리해놔야지. 어디가 금속이고 어디가 비금속인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알칼리 금속, 할로젠 금속, 비활성 이치도 배워야 돼. 이 금속, 비금속을 나누는 이 기준 자체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둘 다 아니에요. 얘는 이거는 교과 외적인 내용인데 혹시 궁금할까봐 얘는 준금속이라고 해. 자, 잘 적은 거 맞아요. 준금속이야. 내가 이거 그 주관식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봤더니 애들이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 중금속 이러더라고. 해버린다. 중금속이 아니고 준금속이라고. 준금속. 아니, 중금속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준금속. 이게 그런 거야. 금속에 준한다라는 뜻이야. 준한다라는 뜻 알아? 준한다? 뭐뭐에 준한다라는 표현의 한국어 뜻을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트랜스젠더야. 그럼 나는 여성에 준한다라고 표현하지. 나를 보고 여성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또 이거 놀란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이런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집에서 뭐뭐가 아닌데 얘는 이게 아닌데 이것처럼 볼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할 때 준이거든. 그 트랜스젠더를 보고 준이 여성. 유튜브 올렸다가 터지면 또 불명하는데 뭐 그런 뜻이에요. 준이란 뜻이 뭐처럼 볼 수 있다. 근데 그 안에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어. 한국어를 잘 봐봐. 다른 걸 할까?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는 준 천재로 볼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했어. 그럼 나는 얘를 완전히 천재로 인정한 거야?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 아니냐? 이 준금속이라고 표현한 게 금속처럼 볼 수도 있어 라는 건데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너는 실은 비금속이랑 더 비슷해 라는 뜻 아니냐 이거? 아니 나 아까 트랜스젠더 얘기했잖아. 준 여성으로 본다며. 여성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내가 지금 여성으로 인정한 거야? 약간 좀 덜 인정한 느낌인 거잖아 이게. 이게 지금 내가 뭐 농담삼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얘를 비금속처럼 해석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풀려. 이 뒷단원이 결합이거든. 결합, 화학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걸 배울 건데 결합의 조건이 금속,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 결합이다. 이런 걸 필터하면서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애들이 꼭 물어봐. 그럼 SI가 끼거나 비자 들어가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나한테. 그럼 내가 얘는 뭐로 판단하라고? 비금속처럼 판단하시면 돼. 알겠지? 느낌 와? 내가 이걸 왜 알려줬지? 그 준이라는 글자 내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했잖아. 준금속의 말뜻을 내가 막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줬지.
준이라는 말 뜻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 지금 방금? 그 억지로 나를 성소년 공부 시켜보고 막 이러면서 지금 알려줬잖아. 그 예를 통해서 기억을 좀 오랫동안 하라고. 이 준금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지? 책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결합하실 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예를 들면 BF3가 화학결합으로 뭡니까? 그러면 공유결합이 나와야 된다고. 비는 중금속인데 그럼 중금속 들어보면 무슨 결합이죠? 이러고 있으면 이미 끝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합 따질 때 얘는 마치 비금속처럼 해석하면 된다. 알겠지? 말뜻 자체가 중금속이니까. 그럴 때 애매해요. 얘 전기 잘 통해. 전기 안 통해. 얘 애매해. 조건에 따라서 전기가 잘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 혹시 전기 잘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는 거 알아? 한국어로 전기 잘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해. 전기 잘 안 통하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해. 근데 얘를 내가 어쩌다고? 애매하다고 했지. 우리나라에서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무슨 체? 야, 이게 반도체야. 얘가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라고. 애매한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중금속 나중에 결합 따질 때는 꼭 비금속으로 해석을 해주길 바란다. 다음 내용들